엄마, 난 그 결혼 못해.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어.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건데. 네가 안 하면 이 집은 끝이야. 그래서 나를 팔겠다는 거야? 빚 갚으려고 딸을 팔겠다고?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도 어쩔 수가 없어. 엄마는 이 길을 선택했잖아. 난 한 번도 내 뜻대로 선택한 적이 없어. 그럼 내가 5억을 어떻게 해? 매일 전화 오고 문 두드리고 잠을 못 자. 그 문제를 왜 내가 대신 져야 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안 그래? 그래도 결혼은 아니잖아. 그 사람 전처 얘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묻지 말라면 묻지 마. 괜히 걸거부스럼 만들지 말고. 엄마는 정말 엄마 은희가 아니야. 차라리 내가 나갈게. 이게 정말 제발 그만하자, 이 결혼. 여기서 멈추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걸이 나 진짜 무서워. 맘 굳게 먹어. 어디 도망갈 생각 말고. 이 이야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와의 격렬한 언쟁이 끝나고 난 뒤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딸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울부짖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엔 텅 빈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색조차 딸의 눈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던진 말들이 칼날처럼 자신의 가슴도 베어냈지만 그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식탁 위엔 빨간 글씨로 된 독촉장들이 여러 장 흩어져 있었고 휴대폰 화면엔 부재중 전화가 26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6살의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가엔 어느새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던 평범한 일상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면접 준비하던 자료들은 책상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었고 친구들과 나누던 미래에 대한 대화들은 이제 꺼낼 수조차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방문 틈으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딸은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도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고 친구라던 사람이 배신했고 그렇게 빚더미에 앉게 된 건 엄마의 잘못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 딸을 내놓는 선택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엄마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그쪽 어머님이 직접 오신대. 준비 좀 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이미 모든 게 정해졌다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딸은 핸드폰을 침대에 던져버렸고 그것은 이불 위에서 무력하게 튕겨나갔습니다. 그날 밤 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도망칠까? 엄마를 설득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받아들일까? 하지만 어떤 선택지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엄마를 설득할 말도 없었고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무서웠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딸은 스르르 눈을 감았지만 그것조차 잠이라기보단 기절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엄마는 이른 시간부터 부산하게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잘 쓰지 않던 좋은 찻잔들을 꺼내고 거실 소파 커버를 새 것으로 바꾸고 현관 앞 화분들을 정렬했어요. 딸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무엇을 입어야 할지 도통감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가장 무난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10시 반쯤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고 딸은 방 안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인사를 나누는 소리, 거실로 안내하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딸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나와라, 인사드려야지.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의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딸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앉거라. 상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권위적이었습니다. 딸은 엄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상대 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만나봤니?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에 상대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겠다니 요즘 애들답지 않네. 그 말엔 비꼬는 뉘앙스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엄마가 대신 끼어들었어요. 저희 애가 얌전해서 그래요. 말씀 잘 들을 겁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낮고 비굴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상대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계약서야. 읽어보고 사인하면 돼. 물론 조건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 엄마가 황급히 봉투를 집어들었고 딸은 그 서류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계약서 첫 장엔 빚금액과 상환 일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두 번째 장엔 결혼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정해진 각본이었어요. 결혼식은 2주 뒤야. 준비할 시간은 충분할 거야. 상대 어머니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혼수는 우리가 준비할 테니 신경 쓰지 마. 그냥 몸만 오면 돼. 그 말을 들으며 딸은 자신이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엄마는 현관까지 깎듯이 배웅했고 딸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도장은 찍혔고 날짜는 정해졌고 자신의 의견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써왔던 일기장이었고 마지막 페이지엔 25살 생일 때 썼던 글이 남아 있었어요. 올해는 꼭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엄마 효도하고 싶다. 이제 그 꿈은 영영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은 펜을 들어 새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 내 인생의 선택권이 사라졌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양가 부모님과 본인들이 만나 식사를 하기로 했대요.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고 상대 측에서 예약까지 다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며칠 전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고 딸에게도 가장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상견례 당일 딸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고쳤지만 어떻게 입어도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어요. 엄마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상대 측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상대 어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그 옆에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딸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사람,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남자는 38살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그는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시선은 금방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딸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그 침묵을 깨고 안으로 안내했어요. 예약된 방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커다란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엔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자리 배치는 이미 정해진 듯했고 딸은 남자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거리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전체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고 어른들은 음식을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어요. 하지만 딸은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 넣은 음식이 모래처럼 느껴졌고 억지로 삼켜야만 했어요. 남자도 비슷한 듯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이 좀 말이 없는 편인데 속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재빨리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희 애도 조용한 편이라 잘 맞을 것 같아요. 두 어머니는 서로의 자식을 칭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상대 측에서 온 남자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 좀 나눠보지 그래.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고 딸과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너무나 형식적인 질문이었지만 그것조차 꺼내기 힘들어 보였어요.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고 어른들이 황급히 다른 화제를 꺼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네, 그러게요. 겉도는 대화만 오갔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디저트가 나올 즈음 딸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전에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포크를 든 채 움직임을 멈췄고 상대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 어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과거는 과거니까. 목소리엔 경고의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엄마도 딸의 팔을 슬쩍 건드리며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테이블 위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일어설 무렵 남자가 처음으로 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밖에 잠깐 나가 있을까요? 딸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고 어른들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대 어머니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 좀 해. 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식당 앞 작은 정원에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곳으로 걸어가 앉았고 딸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어요. 저녁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궁금한 거 많으시죠?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아요. 남자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딸은 이 사람도 자신처럼 선택권이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처분은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남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 얘긴 하지 맙시다. 부탁이에요. 목소리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어른들이 기다리실 거예요. 돌아가는 길, 엄마는 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이 집안엔 묻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게 깨질 것 같은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딸과 남자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남은 어색하고 형식적이었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질문과 대답이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늘 무뚝뚝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했어요.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이미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딸이 들어서자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딸은 그 앞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물었어요. 뭐 드릴까요? 딸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남자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고 잠시 뒤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를 놓으며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그의 옆모습을 살짝 훔쳐봤어요. 날카로운 턱선과 깊게 파인 눈매, 표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은 어때요? 딸이 먼저 화제를 꺼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바쁜 편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딸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무역 관련 일이요. 짧은 대답이었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남자도 똑같이 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거울처럼 같은 동작을 했지만 마음은 전혀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선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테이블만큼은 냉랭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없는데요. 그 대답에 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전 뭐가 궁금하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딸의 목소리엔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시겠어요? 그 말에 딸은 움찔했어요. 자신도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면서 상대방도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섭섭했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이 결혼이 서로에게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딸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딸이 따져 물었어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제 사정이 있어요. 그냥 결혼이 필요했어요. 그 말엔 깊은 사연이 묻어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캐묻기는 힘들었어요. 남자의 눈빛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만남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딸을 데리고 집 근처를 구경시켜줬어요. 결혼 후 살게 될 동네였고 조용하고 깨끗한 주택가였습니다. 남자는 차를 천천히 몰며 이곳저곳을 설명했어요. 저기가 마트고 저기가 병원이에요. 필요한 건 대부분 이 근처에 있어요. 차는 어느 단독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남자의 목소리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딸은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곳이었지만 전혀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볼래요? 남자가 물었어요.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사실 두려웠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이 결혼이 더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았고 그게 무서웠습니다. 남자는 딸의 마음을 읽었는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 남자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 공원 있죠? 잠깐 걸을까요? 딸은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공원엔 산책 나온 사람들이 몇몇 보였어요. 제가 말이 없어서 불편하시죠?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딸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조금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이 없어요.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확신할 수 있는 결혼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 말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전 처분하고는 확신하셨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딸은 더 이상 묻지 못했고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남자가 말했어요. 전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될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딸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결혼하려는 거였고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에 다시 탔을 때 남자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어때요? 딸은 대답했어요. 엄마가 다 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가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결혼식 날 봬요. 딸은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봬요. 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아직도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말이 없고 감정이 보이지 않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딸은 눈을 떴을 때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론 맑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방 한편엔 하얀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어요. 어젯밤 엄마가 조심스럽게 걸어둔 드레스는 마치 유령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노크했어요. 일어났니? 메이크업 선생님 곧 오신대. 목소리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대답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었어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도착했고 딸은 의자에 앉아 얼굴을 맡겼습니다. 브러쉬가 얼굴을 스치고 파우더가 뿌려지고 립스틱이 발려졌어요.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걸 지켜보며 딸은 이게 정말 자신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얼굴은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지만 전혀 자신 같지 않았어요. 드레스를 입는 시간이 왔습니다. 엄마와 메이크업 선생님이 함께 도화 드레스를 입혔고 코르셋을 조이고 베일을 씌웠어요. 거울 앞에 선 딸은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상대 측 하객들이었고 딸 쪽 하객은 친척 몇 명과 친구 몇 명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딸을 보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마 이 결혼의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곧 식장 문이 열릴 거고 자신은 저 복도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어요. 웅장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딸은 엄마의 팔에 기댄 채 복도를 걸어갔어요. 양쪽에 앉은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지만 딸의 귀엔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단 위에 서 있는 신랑을 봤습니다. 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딸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은 그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손은 차가웠어요.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마치 의례적인 악수 같았습니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어요. 결혼의 의미, 부부의 도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당부.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딸은 신랑을 슬쩍 쳐다봤어요. 그도 주례를 보고 있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약 시간이 왔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신랑이 대답했어요. 예.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지만 감정은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조하겠습니까? 딸은 입을 열었어요. 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신랑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딸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졌고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상했어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안쓰러움이나 호기심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은 딸을 보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고 수군거렸어요. 저렇게 어린데 불쌍하게. 그래도 어쩌겠어. 집안 사정이 그러니. 전처 얘기 들었어? 끔찍하던데. 그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딸은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동정 어린 시선들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딸과 신랑은 단상에 나란히 앉았고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신랑은 내내 침묵했고 가끔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짧게 인사만 했어요. 딸은 옆에 앉아 있지만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신랑의 친구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형, 축하해. 이번엔 잘 되길 바라. 그 말에 신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맙다.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딸을 힐끔 보더니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상대 측 어머니가 딸에게 다가왔어요. 오늘부터 우리 며느리야. 잘 부탁해. 그 말엔 따뜻함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엄마가 딸을 꼭 안았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제발.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어요. 웨딩홀을 나서는 순간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신랑과 나란히 차에 탔고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창밖으론 거리에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고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딸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곳도 도망갈 곳도 없구나. 차는 신혼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그곳으로. 딸은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반짝이는 반지는 아름다웠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은 신랑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체념한 걸까요? 신혼집이 가까워졌습니다. 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엔 땀이 났어요. 모두가 걱정했던 신혼 첫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건 내 몫이야. 너무나 잔인한 말이었지만 이제 정말 그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신랑이 먼저 내려 딸의 문을 열어줬어요. 딸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랑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가세요. 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어요. 거실엔 새 가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엔 누군가 준비해 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랑이 뒤따라 들어오며 현관문을 닫았어요. 딸랑거리는 열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피곤하시죠? 씻고 쉬세요. 신랑이 말했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엔 여전히 화려하게 꾸며진 신부가 서 있었지만 그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딸은 천천히 화장을 지우고 드레스를 벗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왔을 때 신랑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어요. 오늘 힘드셨죠? 신랑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저도 그래요. 결혼식이란 게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 말엔 쓴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전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결혼식? 신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했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딸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랑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그걸 알고 싶으세요? 같이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이상해요.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입을 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떻게 맞지 않았는데요?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랑의 태도에서 이 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신랑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방이 2개예요. 하나는 제 방이고 하나는 당신 방으로 쓰세요. 따로 자는 거예요?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분간은요.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가장 두려웠던 게 바로 이 밤이었으니까요. 신랑이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쪽이 당신 방이에요. 필요한 건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딸은 천천히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어요.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신랑이 뒤에서 말했어요. 딸은 돌아서서 그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강요당하지 않았고 존중받았고 거리를 둘 수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했다. 푹 자라. 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이상한 시선들, 그리고 이 낯선 집.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제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저 남자와 함께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도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딸은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딸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하루에 일어났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남자가 자신을 배려했다는 뜻이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결혼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처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고 그 금기를 깨지 않는 한 이 남자를 완전히 이해할 순 없을 것 같았어요. 딸은 그 생각을 안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과 신랑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냈어요. 아침엔 각자 일어나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저녁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신랑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자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딸은 놀라서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머그컵이 들어 있었어요. 커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신랑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머그컵을 꺼내 살펴봤어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딸의 마음엔 묘한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며칠 뒤 딸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신랑의 방 앞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신랑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통화가 끝난 뒤 신랑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딸과 눈이 마주쳤고 그는 잠시 멈칫했어요. 저녁 준비 중이세요? 딸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딸은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신랑은 야채를 썰고 딸은 국을 끓였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리 잘하시네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신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한 분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말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당신 어머니는요? 딸이 되물었습니다. 신랑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엄격한 분이에요. 늘 옳은 길을 가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게 항상 제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어요. 그 말엔 쓴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신랑이 물었어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집이나 생활에서요.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신랑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적응 중이에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요. 전 처분이랑은 얼마나 사셨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왜? 헤어지셨어요?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신랑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딸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사는데요. 신랑은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이를 원했어요. 신랑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딸은 숨을 멈췄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요. 그 후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죠.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신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변했어요. 저를 원망했고 결국 떠났어요.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신랑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지도 또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신랑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원하셨어요. 대를 이을 수 없어도 결혼은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당신네 집 사정도 알고 계셨죠. 저희를 이용하신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이 사실을 알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비겁했죠? 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전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네요. 신랑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선택권을 줬어야 했는데, 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참았어요. 왜 이제 말씀하세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계속 묻는데, 거짓말하는 게 더 비겁한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딸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 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딸이 말을 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숨기셨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신랑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화 안 나세요? 딸은 한숨을 쉬었어요. 화나죠.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원하시면 이 결혼을 끝낼 수도 있어요. 딸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한테 불공평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혼했는데. 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신랑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 이미 선택할 기회를 잃었잖아요. 이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요. 신랑은 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감사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거리가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서로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잤지만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간단한 일상을 나누고 저녁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주말 신랑이 제안했어요. 시장 좀 갈까요? 같이요. 딸은 놀랐지만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외출을 했고 동네 전통시장을 걸었어요. 신랑은 딸이 좋아할 만한 과일을 고르고 딸은 신랑이 좋아하는 반찬을 샀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신랑이 말했어요. 전처하고도 이렇게 시장 온 적 있었어요. 딸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땠어요? 신랑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하지만 나중엔 억지로 웃으며 걷게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딸이 물었습니다. 신랑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지금은 편해요.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장 본 걸 정리하다가 신랑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딸은 멈칫했어요. 갑자기요? 신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아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원망할 법도 한데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신랑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화내봐야 뭐가 바뀌나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딸은 신랑의 작은 습관들을 알아갔습니다. 아침엔 꼭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신발은 항상 현관 한쪽에 가지런히 정렬하고 밤엔 책을 읽다가 잠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악몽을 꾸는지 밤중에 신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어느 밤 딸은 복도에서 신랑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괴로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딸은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열었어요. 신랑은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어요. 깨세요. 신랑이 벌떡 일어났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딸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깨웠나요?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신랑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가끔 꿈을 꿔요. 사고 난 날의 꿈을요. 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말하고 싶으세요? 신랑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사고였어요. 제 잘못이었죠. 피곤한데 운전을 했고 졸다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신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는 없었지만 전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그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신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전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제 운명이라고요. 딸은 신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스킨십을 한 거였어요. 신랑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신랑은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엔 함께 산책을 나가고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친구들처럼 편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신랑은 딸이 좋아하는 책을 사다 주었고 딸은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저녁 딸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신랑은 일찍 퇴근해서 약국에 들러 약을 사왔어요. 죽도 끓여주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얹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딸은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신랑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정한 손길이었어요. 당신이 아프니까 제 마음도 아프네요. 딸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뒤 딸은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엄마가 물었어요.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엄마 괜찮아요.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는 울컥했어요. 고맙다. 이렇게 잘 견뎌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세요? 딸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랑이 말했어요. 언제 한번 댁에 같이 갈까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딸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신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 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처음엔 강요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의미가 생기고 있었어요. 신랑도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고
집 앞 나무들은 이미 잎을 다 떨어뜨린 상태였어요. 딸과 신랑은 이제 부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잤지만 그것조차 이젠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빚이 다 정리됐다.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딸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어요. 이 결혼의 목적이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엄마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신랑에게 말하자 그는 흔쾌히 차를 내줬어요. 제가 같이 갈까요?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고 싶어요. 신랑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딸을 보자 얼싸안으며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은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차를 마시며 엄마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때?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줘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는데. 엄마는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가게 하나 열까 봐. 꽃집이나 카페 같은 거.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 딸은 그 말을 들으며 엄마도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하필 그 사람이었어요? 전처 얘기도 있고 다들 수군거렸잖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 빚을 갚아줄 사람이 그 집밖에 없었거든. 그 집에서도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 아들이 재혼을 원하지 않는데 대를 못 이어도 결혼은 시켜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처지를 찾으셨던 거지. 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다들 필요에 의한 결혼이었네요. 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빚 때문에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 빚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신랑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녀오셨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딸이 입을 열었어요. 빚이 다 정리됐대요. 신랑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딸은 신랑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 결혼 어떻게 할 거예요? 신랑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딸이 설명했어요. 이 결혼은 빚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사라졌는데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랑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저도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떠나고 싶어 하면 어쩌나 하고요. 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보내줄 거예요? 신랑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내주긴 싫은데 당신 의사가 중요하죠. 딸은 신랑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계속 함께해야 하는지. 신랑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편하고 행복해요. 딸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어요. 저도 비슷해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이젠 당신이 옆에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신랑은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럼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속 오후 355조건이 있어요. 신랑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데요?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빚 때문이 아니라 서로 원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해요. 신랑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대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신랑이 제안했습니다. 내일 데이트할까요? 제대로 된 첫 데이트요. 딸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좋아요. 신랑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한테 기회를 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추운 겨울 공기가 창문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엄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니? 딸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엄마. 잘 지내요. 엄마는 딸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있니?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사는 거니까요. 엄마는 울컥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세요? 딸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랑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인사드리게요.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신랑의 어깨에 딸이 살짝 기댔고 신랑은 딸을 안았어요.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요로 시작됐던 관계가 이제 선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창밖으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며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빚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딸은 신랑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는 5억 빚 때문에 저를 전처 이야기가 금기인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불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강요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선택으로 이어가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